16장의 풀 네임은 자본 그 부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Financing Decision and Capital Structure라고 돼 있는데 그 우리 기업이 외부에서 돈을 빌리는 이 부채를 조달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자본 구조가 바뀌게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공부하는 그런 챕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4개의 섹션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 앞에 첫 번째 3개의 섹션은 조금 더 고전적인, 여기서의 고전은 낡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오래되어 있는 그 전통이 있는 그 모델, 모형 혹은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섹션이 되겠고, 이 마지막에 요 마지막 섹션은 이제 그거와 대비되는 대안적인 그 설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요 앞에 2개 섹션을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본구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제가 사례 연구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본구조, 캐피탈 스트럭처라는 것은 우리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주주로 대표되는 자기자본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채권자로 대표되는 부채로 받았느냐, 그 배합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는 자본구조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본구조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은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이것을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부채로 가지고 와야 되느냐, 혹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부채 비율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느냐라는 계획을 세우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부채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채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 레버리지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그런 최고의 경영 방침인지, 이에 대한 좀 고전적인 경제 이론을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연구를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좋은 그 명확한 결론을 낸 두 연구자가 있으면, 두 경제학자가 있는데 바로 모딜리아니와 밀러입니다. 프랑코 모딜리아니와 머튼 밀러, 이 두 사람이 함께 공동 연구를 해서 기업의 자본 구조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을 확립을 했고, 이제 그 두 사람의 이름이 M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MNM 이런 식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모딜리아니 밀러의 이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두 사람 모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주 그 경제학자 중에 아주 대가 중에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코 모딜리아니가 이 밀러의 일종의 지도 교수고, 이제 밀러가 모딜리아니의 지도 학생이었는데, 박사 학생이었는데 1985년에 프랑코 모딜리아니가 먼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그때는 밀러는 못 받았지만 90년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공헌까지 그 고려해서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그 밀러가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옵션에 관심이 있다면 블랙숄즈 머튼 방정식의 그 머튼이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본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쓴 논문을 보면은 두 편이 있어요. 첫 번째는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라고 해서 해석을 하자면 자본 비용, 기업 재무,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전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경제학 저널인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 그러니까 전미 경제 학술지에 1958년에 실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자본 구조라는 말이 존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 제목에 그 캐피탈 스트럭처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제서야 이 자본 구조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1958년에 논문을 내고
공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여러 공격을 받았고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서 5년 후에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이라고 하고 두 번째 논문을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Corporate Income Taxes and the Cost of Capital A Correction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논문 제목 이름대로 기업 법인세와 자본 비용 그리고 그 앞에 것에 대한 정정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현실적인 버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논문에서의 결론이지만 이 첫 번째를 먼저 이해해야 이 두 번째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첫 번째가 주는 그 의미 혹은 그 해석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먼저 첫 번째 논문에서의 결과를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정정된 버전, 수정된 버전에서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문의 결과는 줄여서 무관련 명제라는 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딜리아니 밀러의 첫 번째 1958년 논문에서는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자본 구조와 상관이 없다. 독립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를 식으로 쓰면은 VL과 VU가 있는데 어떠한 기업이 동일한 상황에서 부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차입이 있을 때 레버리드일 때 VL 그리고 그 동일한 기업이 부채가 없을 때 차입이 없을 때 언레버리드일 때의 기업 가치 이 두 가지를 각각 측정을 해보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화가 없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본 구조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본 구조가 우리 기업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본 구조는 상관이 없는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뭘 자본 구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쓸데없는 고민이 되기 때문에 자본 구조를 공부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런 의미 이렇게 이제 파이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혹은 피자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어떤 파이나 피자가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그거를 피자의 크기 자체는 네가 그 조각을 몇 조각으로 나누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본 구조라는 것은 결국 주주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채권자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기업은 이미 있는 거고 그때에 그것을 주주가 더 많이 공헌을 했기 때문에 주주에게 더 많이 줄 것이냐, 아니면 채권자에게 더 많이 분배해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본다면 주주가 7대 3, 주주가 7이고 채권자가 3이든 아니면 주주가 3이고 채권자가 7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 이 파이 혹은 피자의 크기를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기업의 가치를 이 파이의 크기로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을 이때는 주주가 40%를 가져가고 채권자가 60%를 가져가서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예요. 두 번째는 동일한 기업인데 자기 자본의 비율이 60%고 부채가 40%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40%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 이 결과물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차이만 있지 이 기업의 전체의 크기, 기업 전체의 값어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물론 그것을 어떻게 나누느냐도 나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그 각자 비율대로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고민할 바에 차라리 너는 이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경영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자본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느냐, 이 영업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혼돈을 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자본 구조가 뭔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하나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가상의 기업이 있어요. 자, 주식회사 적극 과감이라고 하는 가상의 기업이 있는데 얘네는 현재 자산의 가치가 100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80이 부채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 자산분의 부채를 계산하면 80%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부채에 대한 이자율은 10%고 전체 발행 주식의 숫자는 400만 주. 그리고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은 EBIT는 40입니다. 또한 좀 상황을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해 벌어들인 순이익은 무조건 배당을 준다. 그래서 배당률, 순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나가는 비율을 계산한 요 배당률이 100%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가정을 하게 되는데 법인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할 수 있어요. EBIT에서 시작을 해서 위에 매출 이런 건 무시하고 EBIT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을 하면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EBIT에서 이자 비용이 빠지게 되는데 지금 전체 부채의 규모가 80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80 곱하기 0.1, 10%를 하면 8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이자 비용으로 8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전이익이 32가 되고 원래는 법인세를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금이 없고 그것이 그대로 순이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00의 자산을 80과 20으로 나누었어요. 부채가 80이고 자기 자본이 20이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의 이익률을 나타내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은 20분의 순이익 32 해서 160%라는 어마어마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순이익이 32인데 전체 주식의 숫자가 4니까 그걸 나누면 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부 배당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면 바로 올해 말에 8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 적극 과감에 새로 경영진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한전 씨가 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적극 과감이 너무 지나치게 부채에 의존했기 때문에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본 구조를 바꾸자라는 그런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주식을 새로 찍어서 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80만큼을 투자자로부터 거둘 것이다. 그리고 그 거둔 돈을 가지고 기존에 존재하는 장기 부채를 다 죄다 상환해서 부채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제안이 실행이 되었을 때 이 기업의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주가는 얼마일 것이냐. 자산의 가치가 100인데 부채가 80이면 자기 자본의 가치는 20이고 그 20을 4로 나눈 주식의 숫자로 나눈 5가 바로 이 기업의 주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당 5달러에 파니까 80을 우리가 얻고 싶으면 몇 주를 발행해야 되느냐? 80 나누기 5 해서 100만 주 단위니까 이제 1600만 주를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400만 주가 있었고 이제 1600만 주가 더 생겼기 때문에 총 이제 이 변화를 한 후에는 발행 주식의 숫자가 2000만 주, 20밀리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느냐? EBIT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본 구조만 바꾼 거지 이 기업의 뭐 다른
조건을 바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은 똑같이 그대로 돈을 벌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생기게 되죠. 이자 비용이 이제는 빠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부채를 모두 갚았기 때문에. 따라서 세전이익이 40이 그대로 되고 순이익도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오히려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자 비용을 팔 만큼 상당히 내던 것을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순이익으로 더 큰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주주의 입장에서 좋았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주의 입장에서 지표를 계산해 보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원래는 20분의 36을 해서 32였나?를 해가지고 160%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자본이 100 중에 이제 부채가 아무것도 없으므로 100이 자기 자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기 자본 자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100분의 늘어난 40을 해도 40%밖에 안 됩니다. 160%에서 40%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주주의 입장에서 가져가는 몫인 주당 순이익도 줄었습니다. 순이익이 40으로 좀 늘긴 했지만 이제 주식의 숫자가 원래 4였던 것이 16이 늘어나서 20이 됐어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2로 8에서 2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따라서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가져갈 수 있는 배당금의 크기도 8에서 2로 4분의 1 토막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것처럼 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기업이 부채를 가지고 있다가 부채가 없는 무차입 기업이 됨에 따라서 주주들이 그 손해를 가져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주주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어떤 불만씨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불만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주식회사 적극 과감의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배당 수익이 원래 내가 한 주를 가지고 8달러를 벌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2달러로 감소했으니까 굉장히 열받겠죠. 그래서 찾아가서 따졌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은행에 가서 자기가 돈을 빌려요. 20달러를 딱 빌리고 그때 이자율이 이제 기업이 예전에 냈던 이자율인 10%로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20달러가 있는데 현재 주가는 5달러니까 20달러를 가지고 5달러짜리 주식은 4주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4주를 더 삽니다. 그러면은 원래 한 주를 가지고 있던 데다가 4주를 더 했으니까 5주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봅시다. 이 변화가 있기 전에는 자기 돈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때 주식의 숫자는 하나였어요. 그때에는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은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한 주당 8을 받으니까 8을 받았어요. 그리고 빌린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고 그로 인해서 나는 5달러를 내고 주식을 사서 8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그 기업이 부채가 사라지게 되면서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주식을 더 샀죠. 그래서 4주를 더 사서 5주가 되었고 한 주당 2달러의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총 내가 받는 돈은 5 곱하기 2에서 10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 돈뿐만이 아니라 은행의 돈으로 빌려서 흔히 말하는 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내죠. 10% 이자를 내면은 2달러를 이자 비용으로 내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10에서 2를 뺀 8을 가져가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기업이 부채가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에 내가 가져가는 이익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고 그때 이익률도 결과적으로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내 돈에 다른 돈을 얹어서 투자하거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같은 이익률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5분의 8을 한 이유는 빌린 20은 내 돈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언젠가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5분의 8 내 돈만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기업이 자본 구조를 어떻게 바꾸던 간에 나는 그것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나만의 자체적인 차입을 통해서 기업이 돈을 안 빌리면 내가 빌리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업이 돈을 빌리지 않기로 했으니까 내가 은행에 찾아가서 내 홈메이드로 내가 직접 수제식으로 차입을 통해서 내가 가져가는 이익을 예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기업이 자본 구조를 어떻게 바꾸던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것에 대응해서 내가 원하는 이익률의 크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주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자본 구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주주의 부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의 목표인데, 주주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주주의 입장에서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따라서 자본구조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단 이때 중요한 가정은 이 세상에는 세금이 없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이 없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전 장에서 배웠듯이 세금이 있으면 부채의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부채의 장점은 이자비를 내게 함으로써 그것을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함으로써 오히려 세금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바로 이자 절세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 부채의 장점이 돼요. 그래서 세금이 존재하는 세상, 현실의 세계는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무관련 명제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딜리아니와 밀러도 그 점을 반영을 해서 세금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앞선 결과는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1963년의 연구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기업의 가치는 세금이 존재할 때는 분명히 부채를 사용하는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원래 부채가 없었을 때의 기업의 가치가 VU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기업이 부채를 늘리게 되면 이 VL로 바뀌게 되는데, 이 VL은 원래 기업의 가치에다가 어떤 플러스 값을 더한 만큼이 이제 새로운 기업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게 있다라는 거고, 그 늘어난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바로 세율, 법인세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수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은 기업의 가치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커진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자 절세 효과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 경영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의 가치를 최대로 하려고 하니 우리 기업의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당연히 부채를 최대한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대로 부채를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 기업을 위한 최선의 경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적의 자본 구조는 목표 부채 비율을 99.9999%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근데 이게 100%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아무리 적어도 1달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100%만 부채만 있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고 부채를 무조건 늘릴 수 있는 대로 늘려라 라는 것이 이제 그 경영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중간 목표가 되겠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앞에 예시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그 적극 과감과 이불만과 김한전 씨가 있는데 다만 세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원래 손익 계산서도 좀 바뀌게 돼요. 아까의 세상은 세금이 없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계산이 끝났지만 이제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EBIT에서 이자를 빼고 나온 세전이익에서 법인세를 계산을 해야 돼요. 좀 계산을 좀 단순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40%로 가정을 하면 32의 40%인 12.8을 냅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19.2로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자기자본 이익률은 96%, 주당 순이익은 4.8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세금이 없던 때랑 비교하면 원래 세금이 없었던 때에 160% 8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세금이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몫이 있으니까 96% 4.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김한전이 주장하는 대로 부채를 다 없앴다. 그러면 EBIT에서 이자 비용이 안 빠지고 세전이익이 됩니다. 세전이익이 늘어난 건 좋은데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12.8만큼 내던 것을 이제는 바뀐 자본구조에서는 16을 내게 되고 그에 따라 순이익이 24가 됩니다. 물론 순이익 자체는 좀 커졌어요. 왜냐하면 이때 예전에는 이자 비용을 8만큼 냈는데 지금은 안 내기 때문에 그만큼 순이익이 좀 늘긴 했지만 주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순이익이 늘어난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자본 이익률은 이제 100분의 24. 왜냐하면 그만큼 80만큼 부채를 없애고 자기자본을 늘렸으니까 24%로 96에서 24%로 4분의 1로 줄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4.8에서 1.2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전에서 이후로 갈 때 변화가 안 좋은 방향으로 작동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불만은 아까 세금이 없었던 세계에서와 같이 요 세계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해봅시다. 돈을 빌려서 주식을 추가로 사보자. 그래서 한 주에 플러스 4주를 해서 5주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전에 원래 이 기업이 부채가 있었을 때에는 한 주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배당 수익이 주당 4.8 그래서 4.8을 가져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식의 숫자를 늘렸고 그 대신 배당 수익이 주당 1.2로 떨어졌기 때문에 6을 얻지만 이자를 냅니다. 그러면 4가 남아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식을 썼지만 여전히 이익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세금이 없을 때와는 달리 이제 세금이 있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원상복구를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주주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커졌다. 그럼 지금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이 주식회사 적극 과감히 부채가 있다가 없으니까 이불만의 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은 거꾸로 부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주주의 이익도 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가치, 기업이 내게 주는 가치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한다. 단 그때의 조건은 법인세가 존재한다 라는 점이고 이것이 현실 세상에서 지금 법인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 결과 부채가 늘어날 때 기업의 가치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이 현실의 자본 구조를 더 잘 설명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짚어보자면 바로 이자 절세 효과 때문이다. 바로 주주끼리 혹은 투자자끼리 나누는 몫이 아닌 제3자에게 빠져나가는 몫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정부에게 내야 되는 세금.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손해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내수 손해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주가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이것을 부채를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남은 몫이 많아지고 그것을 투자자들끼리 분배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Y축이고 X축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크기예요. 그럼 원래 세금이 없었을 때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이 이렇게 주어지지만 이제는 부채가 늘어나면 세금이 존재함에 따라서 요 이자 절세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라는 것을 그림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모딜리아니와 밀러의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좀 요약형 버전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부채의 장점. 부채의 장점은 바로 이자 절세 효과고 그 장점 때문에 부채를 많이 쓰면 쓸수록 주주들에게 좋다. 따라서 우리가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한다면 가능한 최대로 부채를 늘려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기업들을 보면은 물론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은 없어진 기업이지만 대우그룹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아주 높은 걸로 유명했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해서 없어졌죠. IMF 때.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은 아예 부채를 쓰기를 거부하고 우리는 100% 자기 자본으로 간다.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혹은 부채 비율이 충분히 더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업들은 왜 부채의 장점을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그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면은 뭔가 부채의 장점이 있는 것처럼 단점도 있을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채의 단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